네, 국가직 7급 시험 치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일단 행정학만 놓고 보면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행정학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점수가 크게 떨어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0문제 정도는 기출문제 있었던 게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기출문제 있었던 거 또 모든 강의에서 다 배우고 그런 아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배우고 기출문제에서도 봤던 것들을 바로 고르거나 소거하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었고 제가 시험 직후 총평에서는 이걸 21문제 정도를 잡아 놨는데 그래도 뭐 제 입장이 아닌 최대한 수험생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그동안 그래도 충분히 어 앞에 커리큘럼과 이론 강의, 기출 강의, 기초들이 잡혀 있고 기출 해독이 충분하다고 쳤을 때 그 정도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이라고 최대한 빙의하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한 20문제 정도. 근데 제가 처음에는 21문제로 잡았다라고 그랬죠. 아마 그 말은 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제가 최대한 수험생 입장 반영해서 한 문제 줄였습니다. 아무튼 2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겠고 5문제 정도가 조금 생소한 게 섞여 있긴 했으나 이번에는 거의 다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다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을 소거하면서 그리고 뭐 객관식 행정학 문제풀이에 뭐 이건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게 섞여 있을 때 뭐 기본 아닙니까? 아는 선지를 일단 소거하고 그리고 남은 선지 예를 들어 2개가 남았어. 그중에서 뭐 가장 정답을 고르는 거죠. 근데 비교해 보면은 딱 둘만 놓고 비교하면은 뭐가 더 틀렸는지 뭐가 더 옳은지 그래도 정답을 고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이건 뭐 모든 객관 시험에서 실전에서 무조건 써야 되고 그전에 미리미리 훈련해서 가야 되는 그리고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실력보다 모든 과목에서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평균 5점, 10점이죠. 그런데 무조건 해야 되는 실전의 기본적인 문제풀이 요령이죠. 근데 뭐 이렇게 대처가 가능했던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7급인데 올해 9급들 올해 9급들 많이 어려웠죠. 9급 시험보다도 난이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7급 시험은 조금 더 경쟁도 치열하고 실력들도 더 높고 그러니까 경쟁자들의 실력도 높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와중에 시험도 약간 쉬웠기 때문에 그래도 92점 정도는 맞아 주셔야 다른 수험생을 앞선 점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절대적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이도에 비해 점수, 난이도에 비해 점수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렵게 나왔을 때는 뭐 80점대, 이번처럼 쉽게 나오면은 90점대 나와 주셔야 다른 수험생을 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절대적인 점수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난이도에 비해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점수. 이제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점수, 합격 점수라고 할게요. 합격 점수를 맞으려면은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92점 이상은 맞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소한 게 섞여 있는 문제도 대부분 풀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한두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다른 수험생들도 특히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뭐 1년 이상 하신 수험생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생소한 이론이나 개념이 조금은 섞여 있었지. 그렇지만 뭐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10년, 20년 공부해도 무조건 처음 보는 거 당연히 섞여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게 쉽다라고 평을 하고 또 저도 다른 수험생을 그 와중에 앞서려면은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제시했죠. 근데 본인만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한참 모자란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짧아. 반복이 부족해. 그럼 아직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래 공부했고 행정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난이도에서 90점에서 한참 모자란다. 70점. 이렇게 한참 모자란다. 그러면 잘못 공부한 거죠.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게 잘못 공부했다는 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시험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뭐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이 부분과 상관없는 엉뚱한 공부를 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들 다 쉽다라고 하고 점수 높은데 본인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나도 이제는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온 것에 집중해서 이 시험 문제를 해결, 그것도 쉽게 해결, 빠르게 그 짧은 시간 동안 해결, 그러니까 정답을 구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듣겠죠. 그리고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지방직 7급이 최종 목표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 연습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최종 목표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지방 7급 여기 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고생한 것들,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적인 뭐 어마어마한 문제들, 그리고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이런 위로와 격려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합격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99%의 문제는, 그러니까 수험생의 고민 중 99%는 합격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냉정해야 돼요. 냉정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 본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처받고 누가 막 뭐라고 했을 때 마음 아프고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도대체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부족할 수 있죠. 당연히 그동안 좀 잘못 공부해서 점수가 낮을 수 있죠. 그런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합격생들도 다 그 정도는 겪었던 당연히 겪어야 되는 코스인데 그런 너무 당연한 합격 과정 중에 아직 부족한 상태일 뿐인데 앞으로 계속 부족한 게 아닌데 그럴 때마다 멘탈이 흔들려서 할 맛이 안 나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합격을 합니까?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 뭐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 공감 해주고 싶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뭐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합격이고 여러분들이 당장은 좀 괴로울 수 있지만 합격하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아주 냉철한 마음, 잘 안 되더라도 냉철한 마음 잠시만 잡아보고 또 해설 강의와 함께 철저하게 문제를 분석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분석을 해서 이제 앞으로 행정 실력 쭉쭉 올리고 공부한 족족 문제가 잘 풀리고 점수가 나오는 공부 방법을 바꿔서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쉽긴 쉬운 시험이었어요. 일단 7급 평균적으로 제가 이 기출문제라고 달아놓은 거 뭐 제 해설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여태까지 나왔던 뭐 수천 가지 기출문제가 아니고요. 기출에 강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제가 엄선해 놓은 한 17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에서 바로 풀리는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입니다. 평균적으로 80점 정도는 그냥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 달달달 해도 똑같은 거 나와요. 문제 바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비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대비 가능. 이게 기본 점수여야 돼요. 여기서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부족한데 좀 처음 보는 거, 생소한 거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혹시 내가 공부 안 돼도 시험에 나와가지고 떨어질까 불안한 마음에 온갖 것들을 다 찾아보게 되면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잖아요.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면은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이 뭐 36시간, 48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혔을 때 여기서 더 많이 틀린다. 그리고 자기가 넓힌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해요. 예측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저는 이제 행정학 강의만 10년, 그 전에 뭐 행정고시, 뭐 행정대학원 등등해서 행정학만 거의 뭐 14년 가까이 연구하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추가로 분석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으며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제 말 안 듣고 이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불안감에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이제 안 되는 수험생들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의 합격이고 본질적으로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자극해 가지고 뭐 강의 하나 교재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합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수험생이니까 항상 불안한 존재라는 것 뭐 저도 당연히 알죠. 저도 이제 행정고시 수험 생활을 무려 3년 반이나 겪으면서 고시다 보니까 3년 반도 나름 빨리 합격한 거지만 그래도 수험 생활에 3년 반을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잘못 공부했으면은 이제 제대로 잡고 다시 또 합격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얼마나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자 공부 범위 마구마구 넓히면 이번 시험은 진짜 너무 쉽기도 하고 이번 시험에 그 쉬운 문제들에서 더 많이 틀리고 이거 넓히는 만큼 여기를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한두 번 본다고 맞추나? 반복을 해야 훈련을 해야 맞추는 거죠. 더 많이 틀리고 그냥 자기가 찾아보는 거 안 나오고 그다음에 마구마구 넓히면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드리는 수준으로는 또 나와도 못 맞출 수도 있고요. 하나 얻어 걸려서 맞춘다 해도 하나 맞고 3-4 개 틀리고요. 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대비 가능한 데서 80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달달달해서 일단 기본 점수가 80점이 시작돼야 되겠고 이걸 바탕으로 생소한 문제들을 또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소한 문제를 좀 2가지로 분류하는데 100점 방지. 이거는 저도 시간 내에 풀라고 하면 풀 자신이 없을 정도로 이건 뭐 거의 그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 맞을까 봐 배치하는 정도의 문제. 뭐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처 못했다 하더라도 생소한 문제로 제가 분류하는 것들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대처들이 다 됩니다. 기출문제는 거 속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론 강의 때부터 우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이에요. 그거 다 공부하면 무조건 떨어지고 그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 무조건. 그리고 대처는 필요한데 생소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 이론 강의 때부터 계속 배우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가성비는 훨씬 좋게 대처가 잘 되고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또 이게 돼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돼야. 여기서 다 맞추고 대처해서 합격 점수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험은 딱 평균적이었어요. 딱.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80점어치는 다 맞춰야 됩니다. 또 제가 살짝 고민했다고 그랬죠. 사실 한 84점어치 정도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100점 방지가 없었어요. 이건 뭐 이 말은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것들은 생소한 개념 이론들이 섞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의에서 배웠던 거, 기출문제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이론 강의 때부터 각종 모의고사들로 다 연습시켜준 대체 요령으로 풀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만점은 100점도 가능했다. 이번 시험 100점도 가능한 시험.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고 그래서 고득점은 자, 여기서 한 2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92점, 제가 이제 고득점이라고 잡는 것은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합격 점수, 이 점수 절대적인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에서 이 난이도에서는 그래도 92점을 넘어야 고득점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우면 당연히 이 기준이 떨어지겠지. 모든 수험생의 점수가 떨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 시험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 뭐 아이 선생님 이렇게 쉬운 시험에서 왜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난이도는 당연히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또 다음 시험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 시험 쉬웠다고 해서 또 쉬운 거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거면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난이도는 어차피 들쑥날쑥하고 우리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합격 점수를 따야 돼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리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무조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본질적인 방법이라고요. 그게 뭐다? 여기 있는 거 다 맞추는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걸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면은 우리 그동안 훈련했던 것을 바탕으로 대처가 된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야 뭐 충분히 훈련이 쌓였겠죠. 그래서 대처도 이번 시험에 잘 했을 것이고 조금 공부 기간이 부족해서 반복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제가 해설 강의에서 드릴 말씀 맞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그랬었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동안 행정학에서 많이 고생하고 헤매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오신 분들, 해설 강의를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훈련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바로바로 못 받아들이고 바로바로 좀 써먹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설 강의에서 제가 몇 가지 또 챙겨 드리는 거 그걸 일단 듣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실천하려 노력하면은 최대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따라잡아야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설 강의에서 대체로는 배워볼 건데 여기를 더 잘 챙기셔야 되겠죠. 하여간 공부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오고요. 뭐 1년, 2년 날리는 건 금방입니다. 공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합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소한 문제가 대부분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분발 대상을 76점 이하로 잡았는데 그렇다면 6개가 틀린 거잖아요. 생소한 문제에서 한두 개는 여러분들이 맞춰요. 한두 개는. 무려 여기서 막 4개, 5개를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대비 가능한 거.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집에 다 있었던 거. 거기서 틀려버린 거니까. 공부 방향이 명확하죠. 이 분발 대상이신 분들은 절대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이 20문제에서 본인이 1개, 2개, 3개, 4개, 5개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릴수록 절대로 다른 데서 합격 점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제대로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제가 드리는 각종 모의고사 또 지방 7급을 대비한다. 지방 7급 쌍둥이 모의고사 다 또 각각 나오죠. 쌍둥이 모의고사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 7급 각각 최적화된 모의고사고 등등으로 이것도 챙기고 대처 요령도 챙기고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쥐어짜내 봅시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득점 근처까지 오신 분들은 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방금 말했던 거 모의고사들을 치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기출문제 있었던 걸 틀렸다 챙기시고 그다음에 생소한 거 대처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대처 요령을 또 강의에서 배우면서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모의고사 강의는 전부 다 들을 필요는 없죠. 본인 실력이 부족하면 또 다른 과목 실력이 빵빵하고 행정만 부족하면은 뭐 모의고사도 강의까지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제가 필요한 문제만 요새 다 패스로 듣잖아요. 필요한 문제 해설만 딱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 해설 들어가 볼 건데 서로는 긴데 제가 여러분들 걱정되는 게 많고 다음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해설은 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워요. 뒤쪽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뒤쪽 앞부분은 쉽습니다. 자, 우리 단원별 분포에서 특이하게 이번엔 조직이론이 좀 많이 안 나왔죠. 인사이론 많이 나오고. 근데 뭐 이런 경향성은 들쑥날쑥한 겁니다. 행정학 총론도 오랜만에 많이 나왔네요. 보통 이제 정책이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살짝 특이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계속 이어지는 경향성은 아니다. 우연. 자, 1번부터 보시면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 수입 규제가 유발하는 정치 경제적 상황은 이건 뭐 5초 문제죠. 수입 규제 새로 나온 사례도 아니고 기출문제 집에 그것도 제가 뭐 1700문제 정도로 추려놓은 기출문제 집에 2번이나 나오는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객 정책의 사례고요. 이런 뭐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5초면 푸는 문제고 뭐 이런 문제는 제가 내용 설명은 자세히 하진 않고요. 2번 문제랑 기출문제집의 문제를 제가 비교를 다 해줍니다. 제 해설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비교를 해주거든요. 그 이유가 기출문제 다 있었던 거, 대비 가능했던 거 이걸 먼저 챙겨야 된다. 대비 가능하고 대비하기도 쉬워요. 똑같은 거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걸 먼저 챙겨야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이제 기출문제만 보면 되나요?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있는 것부터 제대로 챙겨야 일단 기본 점수가 남들과 차별화되고 80점 이상부터 시작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생소한 문제 대처할 수 있다고요. 오늘 다 해설 강의를 보여드릴 겁니다. 해설 강의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가 제가 좀 긴 편인데 뭐 1시간 반 정도 투자해서 합격 기간 1년 반이 줄어듭니다. 과장 아니에요. 이제 1년 반 합격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절대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서론이 너무 길어요. 그러지 말고 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냥 빨리 문제풀이에 집중할 거예요. 근데 이제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자체가 시험 공부 방법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야 점수가 바뀌고 합격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비교를 해주고요. 올해 시험이니까 25년도 대비로 새로 나온 기출예강 행정화 말고 올해 시험 대비 24년도 작년에 출간된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24년도 기출예강 행정화 문제랑 여러분들이 그걸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랑 같이 안 했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봤던 기출문제일 겁니다. 이런 기출문제랑 올해 시험에 얼마나 똑같이 나왔는지 다 비교를 해줘요. 이것부터 철저하게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출문제 파악이 덜 돼 있으면은 나는 처음 보는데 기출문제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건 다 봤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번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 문제를 보다 보면은 나는 기출문제 못 본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뼈저리게 느껴야 여기서 합격 점수를 얻는 거구나. 엉뚱한 데서 합격을 찾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엉뚱한 길로 빠지는 순간 바로 억울해지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도 점수가 안 오르는. 그러지 않도록 방향을 철저하게 잡는 거고요. 우리 기출예강 행정학에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 제가 마지막에 놓은 문제인데 여러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각 정치 상황 주고 사례 매칭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에서도 수입 규제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아무튼 이 문제가 거의 윌슨의 규제정치형 공부할 수 있는 끝판왕 문제. 왜냐하면 기억에서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개념도 알아야 어떤 정치 상황인지 알 수 있고 사례도 알아야 매칭할 수 있는 문제. 완전 뭐 기본서죠, 기본서. 기출문제가 완전 기본서예요. 이걸 연습을 했다면 예를 들어 기억, 비용은 다수인에게 퍼집니다.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이러면 고객정치잖아요, 고객. 기계적으로 나와야죠. 편익만 집중되는 거 고객정치, 그리고 고객정치 사례 수입규제. 해필이면 또 수입규제요. 우리 시험하고 똑같은, 이번 시험 똑같은 수입규제요. 기계적으로 이런 문제 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제대로 반복돼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기출문제 집에 있는 기출문제부터 당연히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이것부터 제대로 한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뭐 개정법령 예상 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근거가 있어서 제가 또 주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는 것들을 챙기시면 되는 거죠. 제가 뭐 기출문제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도 여러분들 불안해하는 생소한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뭐 브리타 대비 특강이라든가 강의하면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각종 모의고사의 예상 문제라든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하는 것이다. 이제 2번 행정 이념 중에서 수단적 가치로만 묶인 것은 우리 행정 이념 중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를 구분시키는 문제가 계속 나왔죠. 근데 사실 본질과 수단의 정답이 어디 있어? 하지만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은 정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정답을 정해내고요. 항상 본질적 가치로는 공정, 형평자 5가지만 나오죠. 공익, 정의, 사회적 형평성, 평등, 자유. 공익, 정의, 사회적 형평성, 평등, 자유. 지우시면은 수단적 가치. 4번. 공정, 형평자만 본질적 가치고요. 나머지는 다 수단적 가치로 출제됩니다. 우리 시험은 그렇게 출제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그 패턴으로 나왔고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 이것도 뭐 5초 컷이죠. 또 당연히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행정의 가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공정, 형평자 외에는 다 수단적 가치다. 여기 공익 있고 정의 있고 사회적 형평성, 평등, 자유. 형평성 빼고 다 있네요. 그리고 이 문제 다음 문제 214번에는 형평성이 본질적 가치다.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됐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앞부분 문제 왜 이렇게 쉽노?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내용이 어렵죠. 하지만 워낙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워낙 많이 나오고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두 문자 따라서 그냥 달달달 이렇게 풀어버리죠. 어쨌든 예산의 이용은 심지어 사전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산 원칙의 예외 쪽에서도 배우고 이용 자체 배울 때도 또 자세하게 배우죠. 이게 중요하고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니까 여러 번 배우기 때문에 사전 의견의 원칙의 예외 아니다. 사전 의견 받아야 된다. 뭐 그 외에도 정말 지겹게 나오죠. 통일성의 원칙, 통목,
복수, 특기 이런 식으로 뭐 외워서 풀면 될 정도로 목적세. 단일성의 원칙, 단추, 특기, 특별하게. 완전성의 원칙은 완전, 순수, 현기차. 완전, 순수, 현기차. 자, 이 두 문자가 뭐 처음이신 분들은 이거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면 이거 지겹게다 외우고 뭐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워낙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두 문자도 활용하면은, 자, 내용 이해도 제가 다 시켜주죠. 이해도 다 시켜주지만 무엇보다 시험 문제가 잘 풀린다. 어쨌든 아주 쉬운 문제였고, 자, 이용에 대해서 뒤에 또 나왔. 근데 같은 회차에 이용이 사전 의결 받아야 되고, 뭐 이용은 장관한 간의 융통이 뭐 그런 걸 같은 회차에서 두 문제나 나와요. 조금 이제 너무 중복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자, 아무튼 당연히 기출문제집에 이 문제 외에도 전통적 예산 원칙의 예외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여기에도 지금 전대차관은 완전성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랑 완전성이죠. 똑같은 거죠. 전대차관도 있고, 그다음에 목적세, 통일성의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은 사전 의결 받는데 전용이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또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안 겹치네. 아무튼 벌써 3개나 겹치고요. 이 문제 외에도 특히 요 1, 2, 3번이 겹치는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4번도 여러 번 나오고. 아무튼 뭐 전용은 사전 의결 받는다. 근데 이용은 받지 않는다. 뒤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내용이 뭐였더라?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뭐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걸로 골라놨을 뿐. 자, 그리고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를 살짝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게 기출문제 한 문제 더 있었네.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온다. 이제 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밑줄을 좀 잘못 껐네요. 자, 밑줄을 여기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용은. 그리고 전용은 국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기출문제를 이용 전용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더 갖다 놨는데, 아무튼 뭐 사전 의결의 원칙 예외 아니라는 거, 뭐 정말 여러 문제에 나온다. 지금 이제 1204번 전통적 예산 원칙 쪽이에요. 그다음에 1407번 여기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쪽이에요. 2번 나온다.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갖다 놨네요. 자, 그리고 제가 살짝 순서를 착각했던 쌍둥이 모의고사 처음으로 띄워볼 건데, 쌍둥이 모의고사 띄우는 이유는 모의고사 적중 자랑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쌍모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왼쪽 문제 뭐예요? 기출문제. 국가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는 국가직 7급 기출문제. 국가직 7급은 21년도부터 25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60문제가 아니라 175문제겠죠? 아무튼 국가직 7급의 기출문제 175문제를 일일이 하나 변형해서 만든 모의고사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25문제가 아니었던 시절도 모의고사니까, 실전 모의고사니까 제가 5문제를 추가해서 25문제씩을 맞춰놨어요. 그러면은 총 8회거든요. 8회에다가 25문제하면 200문제죠. 그래서 국가직 7급 기출문제 175문제랑 제가 보너스로 주는 25문제에서 200문제. 그리고 국가직 7급 최신 기출문제 175문제를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75문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제가 쌍모를 띄우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본질적인 합격 실력,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본질적인 합격 실력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걸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그 다음 더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모의고사 등등으로 제가 다 만들었다고 했죠? 대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쌍둥이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시험, 쌍둥이 모의고사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각각 시험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각 시험의 8개년도 기출문제랑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로 만들기 때문에 각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 봐야죠.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 정리하면은 본질적인 합격 실력,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반복한다. 거기서는 헷갈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자기가 볼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변형해서
한 번 더 같은, 그러니까 최대한 쌍둥이죠. 그래서 이름도 쌍둥이에요. 최대한 같은 패턴도 연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는 뭐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가 최초로 저는 이제 한지 오래됐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 수험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합격생들이 특히 쌍모로 마지막에 합격했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 행정학 강사잖아요. 근데 선생님 제발 다른 과목도 같은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모의고사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할 정도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식상 해당 시험에 최저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좀 다른 과목에서 따라하시는 그 강사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제가 원조 맛집, 저는 한지 오래됐어요. 뭐 거짓말 못 하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 제가 원조 맛집. 뭐 10년 뒤, 20년 뒤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국가직급 8개년도 이내에, 이거는 이제 21년도 기출문제네요. 8개년도 이내, 21년도 기출문제에 이용, 여기 문제 자체가 이용 전형이죠. 좀 둘 다 띄우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용 전형 이미 다 있었고, 자, 이용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다 나와 있고요. 앞에 기출문제도 뭐 실컷 나와 있으니까 뭐 쌍모를 안 봤어도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도 확인하고 가야 되고, 이왕이면은 거의 패턴이 똑같은 변형 문제로 겉모습을 바꿔서 연습하고, 쌍모는 제가 예상 문제들도 가미해주고 개정법령 예상 문제 가미해주고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어요. 같이 챙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자, 됐고 전용은 국회결 필요 없죠. 나머지는 지금은 생략할게요. 뒤에 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 방향은 다 잡아줬어요. 쉬운 문제들을 통해서 잡아줬고, 이제는 이제 문제 해설에만 집중을 할게요. 본인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부분 잘 듣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팁들이 나가기 때문에 해설 강의는 웬만하면 건너뛰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듣는 게 최고입니다. 1시간 반 투자로 합격 기간 1년 반 줄인다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제 문제에 집중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지겹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이익집단, 철의 삼각이네요. 철의 삼각과 하이정 모형은 똑같은 모형이죠. 뭐 지겹게 나왔던 거. 그리고 하정위가 있잖아요. 하이정 모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하정위라고 할게요. 하정위가 네트워크 유형 중에서 자율성과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생략,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기출문제. 참고로 여기 기출문제 달려있는 것들이 기출문제 집에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보세요. 철의 삼각은 하위정부와 같은 뜻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지어 이 분과위원회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주로 상임위원회라고 쓰는데 분과위원회라고 써준 것까지도 똑같고, 그다음에 행정부처 이익집단. 보통 이제 행정관료, 뭐 정부 조직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행정부처라는 표현을 쓴 것도 똑같고 이 문제 알고 보니까 국가직 7급이고 여기서 그대로 따다냈다 봐야죠. 그대로. 이게 좀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20년 지났으니까 수험생들 기억 못하겠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죠. 이게 똑같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라는 게. 가끔 이제 기출문제집에 오래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조금. 왜 내비두는지 알겠죠? 똑같이 나오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최근 문제가 더 연습하기 좋아. 그러니까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연습하기 더 좋아. 뭐 최근 문제로 당연히 교체를 하죠. 오래된 문제 많으면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당연히 연습하기 더 좋은 문제가 나오면 최근 문제를 교체하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 그것도 이 문제가 연습하기가 더 좋고 그러면은 교체 안 하고 가끔씩 이제 오래된 문제를 내비둬요. 근데 똑같이 나오니까 내비두는 거죠.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기출문제들은 출처 연도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중요도 ABC, 문제마다 중요도 ABC가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중요도 ABC로만 강약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심하게 똑같죠. 자, 그리고 23년이면 작년 아닙니까? 작년에 또 나왔어요. 또 올해 2년 연속 또 나왔고, 제가 정책 네트워크는 이미 뭐 2005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서 출제 비중이 더 올라갔다.
2년 연속으로 나올 수 있다. 정말 많이 나온다. 잘 대비하라고 그랬었죠. 국가직 7급 같은 시험에 2년 연속으로 또 나왔고 여기 왼쪽 기출문제 쪽에는 출제 포인트가 이제 3번에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하위 정부 모형은 이익 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 부처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로 말하며 그다음에 하위 정부랑 철의 삼각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다 연습시키기 위해 제가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만들어놨는데 철의 삼각도 이익 집단, 선출직위원, 바뀌었는데요? 의회 상임위원회, 선출직위원 섞었어도 되나요? 섞었어도 됩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아까 뭐 분과위원회 섞었었고, 의원까지는 섞었어도 돼요. 정당은 안 되죠. 정당은 의회랑 다르죠. 어쨌든 의원까지는 섞었으니까 제가 섞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오른쪽에 싹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여기도 행정부처랑 행정관료 섞었어도 됩니다. 이게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의회 상임위원회랑 의원, 그다음에 행정부처랑 행정관료 섞어서 된다. 그래서 이제 옳다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뭐 그러면 지금 문제에 있는 것들이 기출문제도 있고 마무리로 봐야 될 쌍모에도 있고 쌍모에서 참고로 이번 시험 25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쌍모에 있는 걸로 바로 풀리는 거 11문제. 11문제. 얼마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11문제 그 쌍모 제대로 보고 갔으면은 시험장에서 11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니까 생각하면서 풀 문제들도 있으니 그 생각하면서 풀 시간도 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미 다 기출문제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빠삭하게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면은 그만큼 기억에 잘 남고 문제 적용이 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안정성이 높다, 자율성이 높다. 기출문제 쪽에 안정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성 높은 것도 잘 나오거든요. 안정성과 자율성. 모의고사 쪽에는 자율성으로 바꿔놨고 둘 다 높고요. 안정성과 자율성. 뭐야? 이번 시험 문제? 이번 시험 문제 안정성과 자율성 높다. 이것도 잘 내고 이것도 잘 내니까 제가 모의고사 쪽에는 자율성 넣어놓은 거죠. 정말 소름 돋죠. 뭘 소름이 돋습니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기출문제집에 문제 빠삭하게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이거 뭐 제가 잘했다고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 다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5번. 뭐 미친 듯이 나오는 패턴이고 너무 쉽죠. 이건 공짜죠. 정답률이 90%가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행정학하다 보면 공짜가 되는 내부 통제 방법. 이 중에서는 감사원밖에 없고요. 헌법재판소 사법부죠. 외부. 국회 입법부죠. 외부. 주민 참여, 시민 참여. 선생님 제도면 내부 아닌가요? 주민들이 제도에 직접 참여한단 말이에요. 주민 참여로 들어갑니다. 외부. 또 기출문제집에도 내부 통제 물어보면서 감사원 있고 뭐 헌법재판소 국회 땡도 있고요. 그다음에 8개년도 국가의 7급에 또 있었어요. 쌍모에 또 있고 내부 통제 물어보면서 입법부 땡, 사법부 땡, 시민, 뭐 시민이나 주민이나 시민에 의한 통제 땡 다 있고요. 감사원도 있어요. 여기 감사원 맞고 그다음에 저희 모의고사로 또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예시로 헌법재판소 땡 이렇게도 하나 더 있네. 보너스가 있네요. 이렇게 나머지는 생략. 6번 정책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구분 문제보다도 앞부분은 너무 쉬워요. 자, 완전 기초 문제 3번에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 정책 결정이죠. 강화로 인해 기능적 행정. 기능적 행정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행정이 정책 형성, 결정 기능을 한대요. 정책정 1원론 땡 하시면 되겠고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정책정 1원론처럼 행정이 정책 자체를 결정한다. 이 부분을 강조할 때 기능적 행정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목표를 결정하고 목표를 결정부터 달성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한다는 의미에서 기능적 행정.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여기. 저 표현 몰랐어도 중요한 건 여기. 자, 그리고 정책행정 이원론의 기본,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됐고요. 그래서 부패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켰죠. 우드로우 윌슨이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서 행정을 경영처럼 이해했죠. 능률적인 집행과 관리, 경영의 영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기출문제집에 이 문제 들어가 있어요. 정책행정 이원론에 대해서 4번에 행정의 정책 결정 형성이 결정인지 몰랐다고요? 강의에서도 배우지만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당화했다. 1원론 땡이고요. 나머지도 다 표현 거의 똑같고요. 읽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22년도 국가의 7급이니까 당연히 쌍둥이 모의고사에 있었겠죠.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으로 연습했던 거. 이원론과 1원론 내용을 바꿔서 땡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1원론으로 바꿨을 때
이론론을 바꿨을 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바꾸면 땡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방금 본 문제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역간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역간주의 폐해 극복은 일원론이 아니라 이원론이다. 일원론이 아니라 이원론이다. 역간주의 폐해 극복은 이원론도 같이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요래 이렇게 합치면, 요래 합치면 이 올해 문제가 되네요. 똑같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7번, 이게 첫 번째 생소한 문제네요. 첫 번째 생소한 문제. 자, 생소한 문제는 제가 5문제 정도라고 그랬는데, 올해 문제는 5문제가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론 뭐 쉽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생소한 문제들이니까 쉽다는 건 아닌데 해결이 가능했다. 그걸 이제 이번에 요령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하고, 마무리는 쌍둥이 모의고사, 지방 7급 대비로도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하고 지방 7급 쌍둥이 모의고사 이렇게 공부계획 잡았죠? 그 사이에 시간과 여력이 안 돼. 이거 2개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여력이 되면 이제 제가 생소한 문제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챙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대조효과, 대비효과, 대조효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후광효과, 연쇄효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소한 문제 대처도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 있는 거, 모든 강의에서 다 배우는 거, 이걸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생소한 문제 대처가 안 됩니다. 이 기출문제 있는 것들을 소거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도 공격적으로 보기 쉽다. 노조 대표와 관리층의 대표는 자신의 불신 감정을 다른 집단에게 전가한다. 이건 뭐 대조효과, 대비효과. 이거는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낮은 점수를 얻는, 대조해서 성적이 매겨지는 오류죠. 전혀 상관없죠. 후강, 연쇄효과는 한 평정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건 뭐 평정 요소도 아니고 긍정적인 평가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죠. 연쇄효과, 후광효과에 대해서 조금 잘못 배우신 분들이, 선생님 긍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것만 연쇄효과, 후광효과라고 하나요? 질문을 꽤 하시더라고. 연쇄효과, 후광효과는 한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요소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상관없는 거예요.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골라야죠. 2번, 4번, 2번, 4번.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투사, 이게 어떤 오류인지 잘 모르더라도, 기대성 착오, 어떤 오류인지 잘 모르더라도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과 뭔가 어딘가에 투사한다는 거, 더 어울리는 건 뭐예요? 뭐 기대하는 거 있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집단에게 투사한다가 어울리죠? 행정학은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름에. 그래서 가장 기본은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에 있는 것을 먼저 소거한다. 그리고 2개 중에 가장 정답을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죠. 이게 모든 객관식 시험의 기본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 다 배웠던 것을 소거하고, 그리고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정답을 고른다. 근데 가장 정답을 고를 때 2개만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면 비교가 안 되지. 근데 2개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문제마다 여기서 뭐가 더 가장 정답인지 고르는 요령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오늘만 해도 예시 몇 개를 볼 거고,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뭔가를 기대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랑 투사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이 상황에 뭐가 더 어울립니까? 2번을 골라야죠. 몰라도 2번 골라야죠. 아무튼 투사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까지는 챙길 필요는 없어요. 이 기출문제 하나 정도 받으면서 그런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온갖 것들을 마구마구 넓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강약 조절을 철저하게 해주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내용만 참고하고 문제풀이 요령 배우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생소한 문제는 기출문제 예시가 없겠죠. 처음 출제된 거니까. 자, 그다음에 8번 신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3번은 해석 안 합니다. 너무 기본. 그리고 4번 분절화의 축소와 조직구조의 통합, 조정을 강조한다. 이거 탈신공공 관리론에서 정말 지겹게 출제를 했던 기출문제에 너무 많은 표현 아닙니까? 탈신공 관리론. 정답은 4번. 또 제가 모든 강의에서 미친듯이 강조해줬던 요새 신공관리론 자체도 여전히 잘 나오지만 신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이 대세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이론, 보완하는 이론들 어마어마하게 출제 비중이 올라갔다. 탈신공관리론도 대표적이고 기출문제 이런 표현들 꼭 챙겨둬야 된다. 똑같은 표현. 확인? 자, 기출문제집에 136번에 신공관리론에 대해서 구조적 통합, 분절의 축소. 자, 분절의 축소, 구조적 통합, 분절의 축소, 분절의 축소, 분절의 축소, 구조적인 통합. 이 표현은 신공공관리론 아니야. 탈신공관리론이야. 다 있고요. 네, 혹시 제 기출문제집 처음 보신 분들은 관련 틀린 선지 기능만 살짝 10초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문제랑 똑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겉모습을 바꿔서 연습할 수 있게 우리 행정학 시험은 틀리게 바꿔서 출제한 부분이 출제 포인트잖아요. 요 부분을 좀 겉모습을 바꿔서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고 좀 응용력도 기르기 위해 더 새로운 형태로 똑같은 내용인데 새로운 형태로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관련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교재들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자동으로 반복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중요도에 따라서 제 강의 교재들은 진짜 철저하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반복하고 가능성이 떨어질수록 덜 반복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과 노력을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 합격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처음 강의할 때 이론 강의 OT에서 항상 제 소개할 때 설명드리는 게 합격을 추구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뭐 모든 강의, 모든 교수님들이 합격을 추구하겠지. 저는 추구한다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합격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강의든 교재든 합격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강의 잘 듣고 제가 하라는 복습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재 어떻게 활용하세요? 복습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하면 되는 그대로. 그러면 자동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9번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뭐 3번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평가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의 결과를 평가하죠. 평가성 검토, 평가성 사정이죠. 본평가 실시하기 전에 합니다. 예비평가고 평가를 더 잘하기 위해 뭐 실행 가능성 등등을 평가하는 거죠. 뭐 다 배우고 기출문제 있는 내용이고 쉬운 내용이고 1번이야 뭐 내부평가 개념은 당연히 아는데 두 번째 줄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시험장에서 넘기면 되겠죠. 저도 근거를 잘 모르겠어. 내부평가가 외부평가와 비교하면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높다고 뭐 굳이 제 근거를 찾아보니까 내부평가는 그래도 자기가 한 정책이니 그 정책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잘 알고 평가하니까 뭐 그 결과를 활용하기도 더 좋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평가하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활용도가 낮을 수 있고 너무 비판적일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뭐 미리 공부해 두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뭐 근거도 애매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에 만나면 넘기는 겁니다. 넘겨놨더니 2번에 아니 정책 평가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 나왔어? 이미 틀린 것 같죠?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실행이 가져올 벌써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정책 평가는 정책한 후잖아요. 정책 집행 후 적어도 뭐 과정평가, 형성평가, 뭐 집행 중에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 중부터 집행 후에 하는 그러니까 집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정책평가죠. 근데 비용편익 분석은 집행 전에 집행 전에 정책 결정 단계에서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거죠.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책 대안을 결정할 때 대안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가져올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계량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어찌고저찌고 그 점에서 일단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질문을 할까봐 비용 편익 분석 무조건 능률성, 효율성이죠. 대응성 측면은 좀 고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여간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 능률성에 치중하고 다른 가치들은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만약에 비용 편익 분석에서 2번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대응성 땡, 뭐 민주성 땡 이런 게 나오니까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출제하는 분이 이거 어차피 땡이잖아요. 전체가 다 땡이잖아요. 대안에 대한 평가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못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거지로 평가를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뭐 요렇게 이제 건너가지고 어거지를 할 수 있으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비용 편익 분석에서 민주성, 대응성, 측정하기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효율성 외의 걸 측정하기 용이하다가 나오면 땡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능성은 좀 적은데 비용 편익 분석도 과거를 평가하려면 할 수는 있죠.
과거의 결과물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만약에 이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뭐 그런 의미로 정책평가도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출제했다면 여기가 땡이 되는 거죠. 어쨌든 땡이다. 어쨌든 땡. 둘 중에서 제가 처음 말한 출제 포인트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도 뭐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해야지. 출제자의 마음을 제가 최대한 읽어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대학 교수님들 근거 다 찾아가지고 해설을 해주는데 뭐 이거는 좀 불분명하긴 해요. 근데 그동안 기출문제 비교해 봤을 때 기출문제 비교해 봤을 때 정책평가를 내면서 정책 대안의 평가 땡!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아시다시피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란 말이에요. 정책 결정 단계니까 땡! 이런 패턴이 원래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비용 편익 분석, 정책 대안의 평가니까 그 출제 포인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나 어거지로 정책 평가에 쓸 수 있으면 쓰려면 쓸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여기가 땡인 것이다. 뭐 같이 챙겨야지 뭐.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전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아는 척 안 합니다. 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제 생각이 없어요. 또 제 생각은 제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또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100% 확신을 가지고 전달드리는 것들은 다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대학교들 교과서에 있는 것들 다. 그동안 기출문제 근거. 이것도 기출문제 근거를 제가 제시하잖아요. 이거는 확신은 못하지만 근거 다 제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그대로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뭐 다 제 진심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10번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일단 1번에 후방향 접근법 이것부터 끝났죠. 상향식 우리 상향식 후방향 하향식 전방향. 그래서 전하 후상 전하 후상 이렇게 두 문자까지 따서 외웠던 전방향은 하향식 후방향은 상향식. 그리고 내용도 정책 집행 현장에서 어찌고 상향식이 돼 있고 2번 정책 결정의 결과물인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책 집행을 이해한다. 정책 집행은 그저 결정된 목표를 집행하는 과정이다. 하향식이 되겠죠.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 정책 집행에 대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면 좀 더 잘 읽히는데 뒤에 있어가지고 좀 안 읽히죠.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라카모르와 스모로드 정책 집행 유형에서 자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긴 했어.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자가 협상을 벌이면 협상이죠. 협상이죠. 제가 이 협상이라는 단어만으로 고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협상을 어디서 하는지 봐야 돼요. 자, 결정자가 정한 정책에 대하여, 주로 정책 목표에 대하여 집행자가 협상을 벌이면 협상이야. 그런데 집행자가 정한 목표, 집행자가 정책을 다 정했어요. 집행자가 정한 정책 목표에 대해서 결정자한테 돈 내놓으세요. 도장 찍으세요. 이런 협상은 관료적 기업가요. 이거 제가 정말 피토하면 설명을 해줬죠. 두 개 협상이라는 단어로 고르면 안 되고 협상 나왔다고 무조건 협상은 아니고 협상을 어디서 하는가. 결정자가 정한 정책 목표에 대해서 집행자가 협상을 벌여야 협상형이고 이거는 협상형 맞죠. 맞죠? 오케이. 아무튼 제가 뭐 피토하면 설명해 준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실수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지워서 3번 하시면 되겠고 자 1, 2, 4번은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집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워서 풀면 되는데 3번은 좀 안 나오긴 하지만 3번도 기출문제 있긴 합니다. 매틀랜드 제가 한 문제를 넣어놨죠. 매틀랜드 7급에도 제가 가끔 나온다고 했잖아요. 매틀랜드는 9급에 나오는 거 못 봤는데 7급에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가끔씩 활용을 해요. 매틀랜드는 정책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 가지고 2x2 분석을 해서 4가지로 집행사항을 구조화했습니다. 또 이거는 기출문제집에 있기는 있다. 역시 뭐 7급이죠. 매틀랜드가 모호성, 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했고요. 네, 보너스. 모호성이 낮다. 목표 모호성이 낮은 거니까 목표가 명확한 거예요. 그죠? 목표 모호성이 낮은 건 목표가 명확한 거죠. 명확하기 때문에 어쩌겠죠. 뭐 다 틀린 겁니다. 목표를 해석할 필요가 없죠.
명확하니까. 보너스. 자, 그리고 11번. 체제 이론에 대해서 개방체제랑 폐쇄체제 비교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거의 한 20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좀 나오던 주제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주제 포인트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3번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저도 이제 강의 시간에 강조는 안 해주거든요. 이거 제가 다 알려줬잖아요. 왜 못 풀었어요? 뭐 저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그냥 별로 안 가르쳐주면 별로 안 가르쳐줬다고 해요. 모든 걸 다 자세히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뭐 더 중요한 거 집중하지. 이거 저도 뭐 자세히는 안 알려주고 간단히만 챙겨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3번을 못 골라도 체제론 하는데 1번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 최선의 방법이 없다. 이거는 조직이론에서 현대적 조직이론이 체제론적 관점, 상황론적 관점 뭡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이죠. 거기서 지겹게 나오죠. 체제론, 상황론 달려있으면 맨날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환경 변화에 맞도록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어야 되고 4번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강조하죠. 이거 뭐 내용을 뭐 체제론 배울 때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우면은 3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 자체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출제 포인트고 저도 강의 시간에 언급은 하지만 자세히 뭐 대비하라고 한 건 아니더라. 하지만 상관없더라. 기출문제 보다 보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번 자체는 기출문제 없어도 아주 옛날 너무 오래전 기출문제라서 제가 기출문제집에 못 넣었어요.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뭐 3천 문제, 4천 문제 넘어가겠죠.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문제 풀린다. 문제 풀린다. 마구마구 범위를 넓힌다라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구마구 넓히는 만큼 중요한 걸 반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철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합격 점수. 모든 수험생들이 모든 문제를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개방체제, 폐쇄체제 비교할 때 체제의 에너지 소모, 뭐 엔트로피 얘기 뭐 살짝 들어본 적은 있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소모돼 버립니다. 그러면 체제가 소멸해 버려요. 폐쇄체제, 폐쇄체제. 근데 개방체제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계속 얻으니까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죠. 듣다 보니까 맞네. 개방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 얻을 수 있는데 에너지 소모라는 거 이상하네.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아무튼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고 체제론이 기본서 포인트 11번에 있을 텐데 뭐 포인트 11번 제일 마지막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리고 자, 또 그 직접적인 기출문제는 뭐 1번 관련된 게 하나 있네요. 조직이론 가면 무지막지 나온다고 그랬죠. 상황론적 관점, 체제론적 관점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 땡. 이런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없다고 본다.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이게 뭐 체제론적 기출문제인데 거기에 체제론적 관점을 행정과 환경의 교보작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뒷부분은 비판. 아무튼 뭐 이건 좀 그나마 좀 직접적인 걸 뽑아놨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12번. 정식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틀린 것부터 싹 한번 골라봅시다. 2번. 합리적 분석과 함께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 초함적인 요소죠. 초함적 요소 강조하면 만족 모형. 죄송합니다. 최종 모형. 지금 약간 제가 살짝 지쳤어.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시간 정도 되면은 살짝 당이 떨어지면서 살짝 좀 지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러닝타임이 아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알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한 1시간 1분, 2분 정도 지나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느껴지는데 아무튼 제가 살짝 좀 지쳐가지고 말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최종 모형. 자, 1시간 됐는데 반절밖에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조언해 줄 것들은 뒤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 부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왔어요. 자, 이제 최종 모형, 직관적 판단, 초함적 요소. 그다음에 3번 앨리스 모형 중에서 타협을 통한 결정은 관료 정치 모형. 그다음에 우연한 현상으로 정치 결정을 설명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 만나서 의사결정된다. 쓰레기통 모형. 그죠? 그다음에 1번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배우긴 배우지만 많이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무목적적 적응 과정이다. 제가 이제 모든 교재에 표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죠. 무목적적 적응 과정. 무목적적이나 뭐 비목적적이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뭐 그 표현을 봤다면은 바로 이제 1번 찍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제일 안 나오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합리 모형이 안 될 때 쓰는 거죠. 인간 합리성이 제한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보를 환류시켜서 점점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합리 모형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과정은 아니더라. 무목적적 적응이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합리성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적응 과정이 시행착오 거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목표 달성도 극대화 그런 거 아니다. 뭐 몇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대안, 레퍼토리, 뭐 표준 운영 절차. 뭐 사이버네틱스 모형 성격을 가지는 게 회사 모형이잖아요. 특징들이 겹치죠. 그런 것 중에서 그나마 좀 더 적당한 걸로 고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드로의 최적 모형이 직관, 영감,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함정 요소를 합리적 분석과 함께 강조했더라. 둘 다 분석해야 된다고 봤더라. 그다음에 타협, 협상 등 정적 상호작용 혹은 정적 게임을 벌인다라고 하죠. 앨리슨 모형에서 관리정치 모형. 그래서 지금 2번, 3번 똑같은 거 기출문제 있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의 참여자, 문해 참기로 부르는 거.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문해 참기.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는데 우연히 합류하면 결정된다. 쓰레기통 모형이 되겠죠. 그리고 쌍모에서도 자, 왼쪽 문제는 회사 모형인데 회사 모형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연습시키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에 회사 모형에서 연습해야 될 게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형태만 빌려와 가지고 좀 다양한 모형들을 연습시킬 수 있게 조금 바꿔놨는데, 자, 회사 모형에서 공부해야 될 게 5가지거든요. 여기 4개, 여기 1개가 있습니다. 여기 4개, 1개. 이게 하얀색 배경에서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여기 4개,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창의, 영감 등 초함정 요소를 제시한 것은 디귿의 최종 모형이다. 그 다음에 디귿의 문해 참기가, 디귿은 이제 문해 참기가 아니네. 중심권위가 부재한 혼란 상태에서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문제성 있는 선호, 쓰레기통 모형이죠. 그리고 이게 쓰레기통 모형은 다음 문제에 여기 있네. 여기 1번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해 참기가 처음엔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 이런 우연한 계기로 교체해서 의사결정된다. 그래서 쌍모에도 다 있었던 뭐 정책 결정 모형들이야 워낙 똑같은 게 계속 출제가 되니까. 자, 그리고 다시 13번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 시기 순서부터 가볼까요? 리을, 품목부 예산 제도,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다 통제할 수 있죠. 뭐 유용 남용 방지 기출문제 지겹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생각할게요. 그래서 행정부에 대해서 의회가 회계 검사, 회계 책임 확보 등 강력하게 예산 집행을 통제할 수 있고, 그 후에도 책임 확보가 용이하죠. 그다음에 니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가보시면 성과주의 예산제도 지금 이제 성과주의하고 연기준을 동시에 봐가지고 성기준이라고 읽을 뻔했네. 성기준 예산제도가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 단위랑 단위 원가를 곱해서 예산을 배분하죠. 그런데 공공 부분에서 업무 단위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 단위 선정도 곤란하고 단위 원가 계산도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죠. 그리고 그다음에 디귿 계획예산제도, 의사결정의 집권화 계획예산제도의 거의 시그니처죠. 너무 집권화돼서 문제다. 그런 예산제도가 계획예산제도. 행정수반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배분하죠. 너무 예산 과정이 집권적이야. 민주주의 국가에 안 맞아. 너무 집권적이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집권화 완화라니. 그리고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총체주의적인 관점에서 계량적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죠. 공공 부분의 정책들은 계량화가 어렵다라는 비판도 받고요. 양쪽 다 틀렸습니다. 기업, 연기준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을 원점,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한다. 이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합니다. 나머지는 뭐 보너스죠. 사업 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평가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다. 자기가 담당하는 사업 없어질까 봐.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어쨌든 니은, 디귿만 틀리고 기역, 리을이 맞았습니다. 역시 뭐 맨날 나오던 겁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업무 단위뿐만 아니라 단위용가 계산 둘 다 어렵다, 어렵다. 기출문제 다 있었던 거 단점으로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기출문제에 있었다고요. 아직 반복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저 다 대비 가능한 거니까 기출문제 해독 들리면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예산제도에서 PPBS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아우, 완화 땡 강화 맞고 지겹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쌍모에서도 왼쪽 1번에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해요. 그런데 정작 성과 측정 어렵고 사업 원가 산정 어렵다. 원가 산정에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더라.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원가 산정 어렵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국가의 7급에도 다 나왔던 내용. 그리고 계획 예산에 대해서 집권화되는 문제가 있는 거. 계획 예산 집권화되는 문제. 계획 예산으로 이미 국가의 7급에 나왔던 거. 그랬고, 그 다음에 14번 예산 집행 과정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며, 제가 이용 사정 또 나온다고 그랬죠. 장관한 간의 융통은 이용이 되겠습니다. 장관한 간의 융통이 기관 간 융통을 수반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아까 봤던 문제, 쌍모 아까 봤던 문제 보시면은 자, 이용에 대해서 입법 과목 사이 상호 융통이다. 장관한 간의 상호 융통이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전용은 장관항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전용은 자 여기는 잘 안 보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용은 입법 과목 장관항 사이 융통, 전용은 항 들어가면 틀려요. 세항 목 간의 융통. 미친 듯이 나온 출제 포인트고, 앞에서 기출문제를 봤었죠. 앞에서 아이고 그 앞에서 봐가지고 여기 놨네. 앞에서 그 기출문제에서 전용은 장관항, 이용은 세항 목 간의 융통이다. 그냥 한 번 더 넣을 걸 그랬네. 앞에 넣어가지고 안 넣었는데 아무튼 봤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용에 대해서는 기관 간 이용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뭐 다 기출문제 있는 것들이에요? 이 기관 뭡니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장관한 간의 융통. 그리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전용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땡. 그래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뭐 덜 중요한 것도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더라. 제가 강조해 주는 것들 잘 챙겨야 장관항이네 전용 땡 바로 푸는 거죠. 니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출 원인행위조차 못한 거예요. 그럴 때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사고이열이라고 하죠. 이건 말 그대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뭐 아재 개그 말장난 그런 게 아니라 한자가 사고 났다 할 때 그 사고예요.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중간에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못 써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이열. 그렇죠? 기출문제 똑같은 내용들이 많고, 보시면 여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 넘기는 것은 명시이월 땡 사고이월 뭐 똑같네. 똑같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에 쓸 수 있을 줄 회계연도에 못 쓸 걸 예상했어요. 올해 못 쓴다. 명시이월은 못 쓴다는 걸 예상하고 명시적으로 국회 사전 의결도 받아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선생님 지출 못한 경비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경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발생주의 복식부기 배우잖아요. 지출 원인행위 발생주의에 따르면은 어떤 거래를 인식할 때 원인이 있으면 인식하죠. 그 원인행위가 이런 거죠. 지출 원인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지출을 못했다 랑 지출 원인행위를 못했다는 어쨌든 지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을 못할 수도 있고 지출 원인행위조차 못할 수도 있죠. 또 어쨌든 결론은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발생주의 복식부기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회계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이해 못하고 너무 어렵지만 적어도 원인행위, 실제행위 이거는 인과관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발생지 복지법이 다 배웠으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가끔씩 질문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렸고, 지출을 못했다든 지출 원이행위를 못했다든 결국은 지출을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긴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이걸 잘 챙겨야죠. 출제 포인트 아닌 데서 엉뚱한 데서 헤매면 공부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됐고, 디귿.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거죠. 그냥 개념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이체도 마찬가지로 그냥 개념, 정부 조직되거나 법령의 재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이 변동했을 때 예산도 직무 권한이 넘어갔으니까 그에 따라 예산도 이체시켜준다. 뭐 계좌 이체 같은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개념 그 자체니까 뭐 기출문제집에도 많고 이대로만 공부하시면 끝. 자, 그리고 여기 쌍무에 그러니까 정부 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재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시 예산이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이용땡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용땡. 이씨 집안들이 많죠. 이체, 이용, 뭐 이월 잘 구분해야죠. 방금 전에 읽은 것은 이체니까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여기도 사고 이혈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 넘기는 것이다. 다 만들어놨어요. 뭐 예비비에 대한 개념도 개념은 아니지만 예비비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문제 많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상무에서 진짜 몇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15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1번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정말 지겹게 나왔던 출제 포인트.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은 단체임 사무죠. 나머지는 맞고, 기관임 사무는 주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시키는 거죠. 거의 뭐 순전히 국가 사무를 시킵니다. 단체 장에게 위임. 1번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2, 3, 4번은 조금 어렵긴 해요. 아니, 4번은 뭐 당연한 소리긴 한데 어쨌든 2, 3, 4번은 기존엔 좀 안 나왔던 내용들이 섞여 있긴 해요. 하지만 1번이 너무 명확히 땡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잘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충성의 원칙 알죠? 최대한 지방정부가 알아서 처리하게끔 내비두는 거예요. 지방정부에게 다 맡기고 내비둬. 근데 지방에서 도저히 못할 때 중앙이 보충한다. 그 말은 지방정부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처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 해도 사무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때도 있다. 효율성의 원칙에 따르면 더 넓은 범위가 효율적이면은 그래도 넓게 하는 것도 필요하더라,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적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3번 포괄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은 사무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한, 이게 좀 어려운데요. 포괄성의 원칙은 제가 이론적으로도 설명해주고 교재에도 정리해두고 우리나라 규정으로도 설명해주고 교재에도 정리해놓잖아요. 규정에 보면은 이런 표현 있죠. 우리나라 규정. 다른 사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배분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지방정부에게 사무를 배분해 줄 거면 그것만 마치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 다른 사무들 있죠. 그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자기가 하던 사무랑 마찬가지로 자기가 책임지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일을 맡길 거면은 국가 사무인 거 너무 티내지 말고 그냥 지방에 아예 맡기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배타적인 권한으로 자기 책임으로, 이 말이죠. 배타적인 권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다른 사무와 함께,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지방사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내용이긴 해요. 4번은 뭐 당연한 거 넘어가고요. 그리고 단체임 사무는 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 땡. 기관 위임 사무는 단체 위임된 거 땡. 맨날 나오던 거 확인. 16번 이제 징계 그리고 신분 보장에 대해서, 자 2번 징계에 대해서 정말 지겹게 나오죠. 징계는 중징계 중 하나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 그러니까 정직은 중징계죠. 그다음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요. 감봉 조치, 보수, 전액 삭감. 뭐 미친 듯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강등이랑 정직에는 직무 정지도 있고 보수 삭감도 있는데 강등,
정직은 다 전액삭감. 전액삭감. 뭐 너무 뻔하네요. 이것만 먼저 확인해 볼까요? 징계에서 정직은 1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 삭감 땡! 전액삭감. 뭐 이 문제에도 너무 많죠. 다 똑같은 문제고 다른 문제 너무 많아. 아이고 지겨워. 쌍모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쌍모에서도 어디 갔노? 안 보일까요? 여기 4번에 있었네. 정직은 1에서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삭감. 전액삭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경징계로 바꿔서 땡으로 모의고사를 줬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고. 그래서 보수 전액삭감. 전액삭감. 중징계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 이제 앞에 문제, 원래 문제에 뭐 해임의 경우에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됐었고 원칙적으로는 연금급여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원래 문제로 가보시면은 4번에 해임은 강제퇴직 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데 퇴직급여의 감액에 불이익이 없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경우에는 감액되긴 합니다. 이것도 뭐 다 배우는 내용이고 기출문제 다 있고. 나머지 1번. 자, 이거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니까 직위해제 제도잖아요. 직위해제 사유 외우고 있어야죠. 직위해제 사유 중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자.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자니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중징계인 거 알아야 돼요. 여기도 출제 포인트 있고 제가 모의고사도 연습을 시켰고. 3번. 자, 강임, 강등 만나봅시다. 두 개 바꿔서 땡 엄청나게 잘 내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이건 공무원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닌 어쩔 수 없어서 한계급 아래로 내린 것을 강임시킨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징계로서 강등시키는 거하고 다르죠. 또 강등은 3개월 직무정지가 따라오고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삭감 딸려 있습니다. 징계로서 강등과 강임은 전혀 다르다. 여기는 잘 들어갔네요. 아무튼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 또 나왔고 여기 강등인데 여기 강등은 강임하고 다르죠. 보수 전액삭감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 해임도 있고요.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임용 제한 있고요. 연금급의 불이익은 있고요. 오케이 됐네. 17번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규제 유형 쪽에서 피규제자의 자율성 요새 정말 미친 듯이 낸다. 정말 미친 듯이 낸다. 그래서 피규제자의 자율성 규제 유형별로 어느 쪽이 높은지 잘 챙겨두세요 라고 했던 거. 뭐 제가 정말 올해 강의뿐만 아니라 계속 요 근래 계속 잘 냈으니까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행정에서 규제 정책을 할 때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학교인데 논문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성공 사례 잘 나오고 있고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제도 엄청나게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새 실제로 너무 강조하는 거라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거고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제가 계속 강조해 줄게요. 계속. 그냥 생소한 문제 혹은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꾸준히 나오긴 하지만 나왔다 안 나왔다 문제들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당분간 중요하니까 제가 미친 듯이 강조를 드렸고 또 나왔습니다. 또 올해 9급 시험에서 이게 나왔죠. 4번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 네거티브가 훨씬 높죠. 설명은 생략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기출문제집에 다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에서도 하여간 피규제자의 자율성 미친 듯이 낸다라고 그랬고 성과 규제가 관리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고 관리 규제가 수단 규제보다 자율성이 더 높죠. 그래서 성과, 관리, 수단 규제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유형도 다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유형도. 그리고 이거는 이미 계속 나왔던 패턴이에요. 3번에 지금 기출문제집인데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의 대상 기한 자율성이 크다 땡. 네거티브가 더 크다라고 그랬고 이건 올해 9급 시험에 나왔고 몇 년 전 최근 여러 시험에 잘 나왔고 1번 수단 규제는 성과 규제에 비해 규제 대상 기간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작다. 성과 규제가 더 크다. 성과 규제가 크다.
성과관리 수단도 원래부터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물어보던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성과규제에 대한 개념, 해결 목표, 규제 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을 정하고 목표만 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은 거죠. 목표만 달성하면 돼. 수단을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 관리 규제는 과정 내내 이것 좀 지켜주세요. 과정 내내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수단 규제는 아예 그냥 꼭 이걸 투입해야 돼. 정해져 있어요. 자율성이 가장 부족하죠. 3번 직접 규제, 자율 규제 구분도 요새 출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직접 규제가 일반적인 정부가 직접 하는 규제죠. 근데 자율 규제는 규제 당하는 입장, 피규제자가 스스로, 민간 피규제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제하는 게 자율 규제 뜻입니다. 18번. 자,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 확보. 이거 뭐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 아닙니다. 그 공직자윤리법에 어떤 법률이든 1조의 목적 규정 있잖아요. 1조 목적 규정 이거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규정 문제 아니고요. 그냥 공직윤리는 능률성 확립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나머지 이건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이 기출문제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제 포인트 똑같은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히 땡이니까 또 기출문제의 근거가 되는 것도 있고, 이건 생소한 문제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는 요새 뭐 공직윤리 확보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 등등등 강조되고 있는 개념들. 아무튼 답은 너무 쉽고,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게 있는데,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게 윤리 문제가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동안 너무 효율성 가치에 치중했기 때문에, 치중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너무 효율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공직윤리 확보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신공관리론 효율성 강조했죠. 신공관리론을 비판하는 이론인데, 너무 효율성에 치중했으니 효율성 말고 공직윤리야. 효율성 말고 공직윤리. 뭐 이런 문제도 당연히 힌트가 되고, 또 뭐 이거 안 봤어도 그냥 공짜 문제. 행정학과 너무 공짜. 자, 19번. 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생소한 문제.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만 힘을 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조금만 힘내서 어려운 문제, 지금 6문제 남았고 생소한 문제가 4개 남았습니다. 4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것만 파이팅해 또 챙겨봅시다. 가볼까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2번은 우리 그냥 공무원은 집단행위 금지 이것만 대충 배우죠. 많이 안 나오니까. 저 뭐 2번 출제 포인트를 제가 대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대비 안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대신에 더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대비해서 점수가 더 높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걸 대비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도 뭐 이런 걸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냈는데, 굳이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낸 규정을 다 같이 외워야 되나? 또 예외예요, 예외. 모든 규정을 외우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예외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풀리니까. 왜냐면 자, 예외까지 공부 안 했어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는 다 공부하잖아요. 모든 교재 다 있고, 그리고 1번은 기출문제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3번, 4번도 기출문제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를 엄선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는 출제 비중이 이게 포함된 모든 문제를 다 넣기에는 조금 이제 출제 비중이 부족해요. 그래야 뭐 더 출제 비중이 높은 걸 많이 보죠. 그래서 좀 못 들어가긴 했으나 최근 7급 시험들에 다 있었던 거예요. 최근 문제들 다 풀어봤으면 아주 이거 내가 최근 문제에서 봤는데 끝나는 겁니다. 또 당연히 강의 시간에 다 배운 거고요. 1, 3, 4번을 지워서, 자, 1, 3, 4번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그대로 복사해 놨어요. 복사. 기본서에 적혀 있는 거 똑같은 문장이죠. 근데 2번은 분명히 그냥 공무원으로 배웠을 거예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저 배웠는데요? 그러면 럭키 비키잖아, 요새 뭐 그러던데. 아무튼 맞나? 아무튼 그럼 뭐 럭키하게 걸린 거고, 저는 뭐 여기까지 다 대비 안 시켜줬어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처음 보는데? 나머지는 맨날 봤던 거네? 이런 표 못 봤는데? 이렇게 푸는 거죠, 뭐. 그리고 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 또 공범이 마구마구 넓히면 안 되고 항상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저는 그냥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더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거 좀 놓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대처도 되고요. 왜냐면 1, 3, 4번 다 배우는 거니까. 대처도 되고, 그리고 혹시 대처 못했어도 점수는 더 높습니다. 다른 걸 다 맞추니까. 아시죠?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든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불안한 마음에 점수를 낮추는 공부. 온갖 거 다 찾아보다가 정작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반복하지 못해서 여기서 3, 4개 더 틀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말했죠. 어쨌든 뭐 나왔으니까 원래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들은 집단행위가 금지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단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예외에 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나온 것들 정말 나온 것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아주 극소수고 대표적인 예시가 우체국 집배원분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공무원으로 부르기는 하죠. 우체국 집배원분들. 공무원이라 부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체국 집배원분들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로젠 택배, 뭐 쿠팡, 새벽 배송 등등 이런 택배 기사님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소속만 우체국이라서. 소속만 우체국. 근데 하는 일은 다른 택배 기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 집단행동도 가능한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집단행동이 가능한 일반 택배 기사분들 집단행동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같은 부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그래서 공무원만 하는 일이 아니다. 다른 기업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럴 경우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다른 기업에 비슷한 직업이 있는 분들도 집단행위가 되는데 그분들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집단행동 가능. 여기까지만. 이것도 잊어버려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들 맨인블랙 아나? 맨인블랙? 이거 이제 뿅 하면은 빛 쫙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는데 내가 선글라스를 안 꼈네. 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해요. 왜냐면 누른 사람도 기억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같이 기억을 잃었네. 선글라스 안 껴가지고. 아무튼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럼 20번. 정책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로 못 골라서도 괜찮고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출제된 거고 이거 몰라도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2, 3번은 지울 수 있죠. 외부주도형,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은 다원주의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죠. 설명, 생략. 3번, 정부 의제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채택했어요. 해결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밝힌 문제를 정부 의제, 공식 의제, 정책 의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4번, 바라바라치는 기준질서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책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무의사결정을 강조했죠.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 이거 잘 챙기기로 했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압적인 거. 폭력, 테러 행위. 이거 무의사결정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의사결정하고 폭력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수험생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폭력, 테러 행위,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아니다. 출제 포인트로 잘 낸다고 했죠. 다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으니까 지워서 풀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1번도 푸는 요령 우리 배웠잖아요. 언제 의제설정이 쉽게 되느냐. 모든 강의에서 요령 배웠잖아요. 자, 안 배우신 분들은 본인이 정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친구가 혹은 뭐 국민들이 자기한테 뭐 요구를 해. 언제 들어줄까? 그게 의제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언제 들어줄 것인가? 언제 들어줄 것인가? 친구가 감정에 호소를 해. 이성적으로 호소를 해. 어떨 때 여러분들이 더 잘 들어주나요? 친구가 정말 이성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사업이 필요한데 자금이 얼마가 딱딱 필요하고 이런 사업 계획상 너에게 이렇게 갚을게.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내가 이만큼은 빌려주면 이렇게 갚을 테니까 좀 해줄 수 있겠니? 나 애기가 밥을 굶고 있어.
언제 어떨 때 더 돈을 빌려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애기가 밥 굶는다는데 빌려줘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은 의사결정 영향 요인이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야 다 알려주지만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새로운 거 나와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어. 본인이 정보라고 생각하고 누가 자기한테 부탁을 해. 언제 들어줄 것인가? 이게 의사결정 아닙니까? 당연히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할 때 더 잘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렇게 못했어도 자 요령 다 배운 거예요. 하지만 못 배워서 혹은 배웠지만 못했어. 다음에 잘 써먹으시고 그래도 지워서 풀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게 더 기본. 자 외부주도형 다원주의죠. 읽진 않을게요. 그다음에 공식의제 공적으로 채택 읽진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바울아바라치의 무의사결정 수단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 폭력이나 테러 행위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그랬죠. 사용하고요. 다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을 소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21번 기출문제 실적주의 정당한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취임에 대한 기회균등 또 능력 자격을 검증해서 법적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쳐서 점수 높은 사람이 뽑히는 거니까 공정하고요. 신분 보장을 해주니까 안정성도 확보가 되죠. 뭐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생략하고 4번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건 뭐죠? 다 같이 엽관주의. 덕관주의 아니고요. 엽관주의.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엽관주의. 이것도 설명 생략 지겹습니다. 실적주의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죠. 정치적 중립성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정치적 영역에서 행정을 강력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워지죠. 오케이. 그리고 기출문제에도 엽관주의에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약화 땡. 엽관주의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됩니다. 엽관주의 쪽 다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 뭐야? 자, 재작년 모의고사네. 재작년 모의고사에서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게 아니라 국가익 7급. 재작년 국가익 7급에서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 뭐 안정성, 지속성 땡. 아까 실적주의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엽관주의에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정치도자 행정 통솔력 강화 이런 것들이 다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죠. 그리고 2년 만에 이번에는 실적주의 정당화 근거로 엽관주의 정당화 근거 한번 냈으니까 이번에는 실적주의 정당화 근거 엽관주의만 실적주의를 바꿔 또 냈어. 근데 엽관주의를 내면은 실적주의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쪽은 제가 실적주의 정당화 근거로 지금 모의고사 문제랑 질문이랑 그다음에 기회균등이랑 능률성이랑 이게 뭐지 이게? 오른쪽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인데 뭐지? 기회균등 능률성 질문 실적주의 정당화 근거 뭐지? 작두를 타야 되나? 이 정도로 제 모의고사랑 이 정도까지 똑같이 낼 필요는 없는데 괜히 저만 좀 우쭐해지고 작두 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떡하지?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요. 뭐 행정의 관료적 대응성 확보되는 게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죠.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땡땡땡. 출제 포인트도 심지어 똑같고 행정의 관료적 대응성 확보,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엽관주의. 뭐지? 그만할까요? 그만할까? 여러분들 지겨울까 봐. 자, 아무튼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 자랑이기도 하면서 저도 놀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 이 정도까지는 제 모의고사 똑같이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김덕건 선생님 그 문제 몰래 이렇게 입수했다. 제가 오해받을 수 있고 제가 잡혀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출제위원분들 이 정도까지는 똑같이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2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부터 보시면 젊은 인재를 뽑아 장기간 근무시켜 평생 동안 공직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죠. 대신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직업공무원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면 먹고 사는 문제, 직업적 안정성, 신분의 안정성, 퇴직 후에도 노후 다 보장해 줄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공무원제.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적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 직업 안정 엄청나게 강조하죠. 그래서 봉사만 해 평생 책임져 줄게. 이게 직업공무원제가 공무원을 동기부여하고 공직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1번 공무원의 직업의식이 공부될 수 있고요.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제고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니까. 4번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죠. 설명, 생략. 직업공무원제 공직분류 체계는 계급제. 네, 정부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 그렇죠. 공무원이 한 번 들어오면 웬만하면 평생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계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번 대신에 외부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도입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폐쇄적인 임용을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최하위 직급, 예를 들어 9급으로 뽑아서 계속 줄줄이 승진하고요. 계속 9급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뭐 9, 7, 5급 세 군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다양한 인사들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한 적정 대응 어렵고 새로운 지식 기술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가주의예요.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지죠. 일반 행정가주의.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죠. 하나만 죽어라야 그 하나에 대한 전문성이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하니까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3번. 자, 예전부터 기출문제집에 폐쇄적 임용이나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가 생긴다.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라는 게 뭐 바뀌기 싫어하고 다양한 외부의 요소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표현만 좀 다르고 똑같은 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전문 행정가 양성 아니고 일반 행정가 양성. 뭐 이 문제랑 거의 출제 포인트가 똑같죠. 다른 내용들도 똑같네. 거의 똑같죠. 자, 그리고 쌍무에서도 연속성, 일관성 이런 게 있고 젊은 인재들. 그리고 3번에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다.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다. 또 국가 7급에 나왔던 게 또 나왔어. 또 몇 년도요? 3년 전께 또 나왔어. 또.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네. 공무원의 일체감, 단결십 등등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문제랑 올해 문제랑 거의 똑같죠. 그리고 나머지도 제가 좀 더 보충해 놔가지고 이제 폐쇄형 충원이니까 공무원이 폐쇄 집단화되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 다음 문제인가? 제가 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쌍무에 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1번 보시면 1번 직업공무원 제도는 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킨다. 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킨다. 전문성 약화까지도 다 있었네. 기출문제 쪽에. 제가 만든 모의고사 쪽도 아니고 기출문제 쪽에 다 있었어요. 근데 기출문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공직을 직업 전문 분야, 그러니까 전문 직업, 직업 전문, 전문직으로 확립하기 용이하죠. 여러분 질문 많이 하는 거 전문직으로 확립하기 용이하다. 이건 뭡니까? 평생 직장화, 공무원 가지고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평생 직장화 말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전문 직업 분야로 확립할 수 있는데 왜 전문성이 떨어지나요? 많이 질문하죠. 출제자를 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지 이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전문 직업 분야를 확립시킬 수 있는데 그게 행정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행정의 전문성은 약화되죠. 이건 일반 행정가주의라서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하니까 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죠. 그래서 전문 직업 분야, 평생 직장을 말하는 것이다. 전문성이랑 다른 얘기다. 요거 저도 엄청나게 강조드리고 기출문제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보너스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23, 24, 25 다 생소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좀 한두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23, 24, 25. 근데 24, 25는 제가 브리타 대비 특강도 알려줬던 내용들. 그래서 자, 기출문제집 회독하느라 아직 기출문제집에서도 부족한 게 많아서 이거 하느라 브리타 대비까지 못 봤어요. 괜찮아요. 그래야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기출문제 해독하고 쌍무 보느라 브리타 대비 못 봤어요. 괜찮아요.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본질적인 합격 실력을 만드는 단원별 기출문제집, 그리고 마무리 각 시험별 쌍무, 그 사이에 시간과 여력이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모의고사들도 있고, 그리고 브리타 대비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요 사이에 브리타 대비 시간과 여력이 됐을 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맨날 나오는 거 이걸 제대로 잡기 위해 다 못 봐요. 이거 나도 제대로 잡기에도 벅차고
이걸 제대로 잡아야 합격을 하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넓히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망하는, 무조건. 망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데 수험생이고 또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고 뭐가 나올지 모르고 생소한 게 나오니까 범위를 조금 더 넓힐 거면 아무렇게나 넓히지 말고 제가 그 테두리 브리타 대비로 따로 교재에도 정리해 두고 한 4시간짜리 특강을 따로 주죠. 4시간. 뭐 4시간을 약간 복습까지 해서 한 4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만 대비를 하시오. 자, 마구마구 범위 넓히면 안 되고 이게 돼 있어.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그 테두리, 브리타 대비로 제가 주는 것만 챙기시고 그것들은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좀 나왔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최근에 학계에서 중시하고 있어.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나올 수 있구나. 제가 근거가 있는 것들만 주기 때문에 조금 져도 적중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 조금 졌는데 24번, 25번 다 브리타 대비에 있었던 내용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 조금 졌는데 마구마구 아무렇게나 넓히는 거 아닙니다. 특강 4시간짜리니까 얼마나 적은지 알겠죠. 그런데도 2문제, 2문제.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하면서 뭐 이것도 대처가 되는 문제. 자, 어쨌든 브리타 대비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해설 강의에서 설명드려야 될 거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방향 잡히죠.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 이거 하기도 벅차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시험장 간다. 이게 어느 정도 빠삭하게 잡혔어? 마지막 마무리는 지방 7급 되면은 지방 7급 쌍둥이 모의고사. 그리고 이거라도 하기 벅차면 이 2개 제대로 하고요. 그 사이에 시간과 여력이 되면은 다른 모의고사와 브리타 대비 특강. 다른 모의고사 브리타 대비 특강.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없이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무조건. 됐죠? 무조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가봅시다. 23번은 그래도 어찌어찌 풀린다 그랬는데 정보관계 이론에서 앤더슨 처음 출제됐고요. 지배인 모형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2번, 4번이야 뭐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라이트의 중첩 권위 모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다 중첩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어찌고 저찌고 다 전부 다 상호의존 중첩되어 있다. 됐고 그다음에 4번에 엘콕의 동반자 모형. 동반자는 지방정부는 독립적인 거죠. 중앙정부랑 대등한 동반자예요. 대등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는 상호협력적이면서 대등하다. 맞고요. 이런 것들은 뭐 지운 다음에 이제 1번, 3번의 싸움이에요. 1번, 3번. 여기서 앤더슨 지배인 모형 처음 보지만 로즈를 알잖아요. 로즈 모형은 모르면 안 되죠. 로즈 모형은 다 배우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니까. 로즈. 본인이 아는 거. 자, 이제 처음부터 계속 연습했던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하고 2개 중에 가장 정답을 고른다. 가장 정답 고른다 해서 자기가 아는 걸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인 모형 저도 안 가르쳤어요. 모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온갖 모형들 다 가르쳐준다. 여러분들 떨어뜨린 거. 다른 문제에서 더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형은 안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지만 로즈 모형은 다 가르쳐줬고 배웠잖아요. 로즈 모형과 비교를 하면 돼요. 로즈 모형. 자, 1번 앤더슨도 안 가르쳐줬어요. 저 앤더슨에 따르면 정부간 관계는 연방체제 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형태의 정부 단위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행위의 총체이다. 일단 이게 앤더슨이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부 간 관계의 개념입니다. 개념. 중앙, 지방 정부 간의 관계. 지방 정부들 간의 관계. 뭐 정부 관계 개념이잖아요. 그냥. 앤더슨이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관계 개념일 뿐이라. 근데 이제 3번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로즈 모형이랑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을 관리한다. 그리고 이름이 지배인 모형하고 좀 많이 다르죠. 로즈 모형은 중앙 정부 잘하는 거 하고 지방 정부 잘하는 거 하고 각각 잘하는 거 한 다음에 상호 의존하는 거죠. 로즈 모형은 중첩형에 가깝고 각각 잘하는 거 하고 상호 의존한다. 좀 다르죠. 지금 각각 잘한다, 각각 뭐 잘하는 거 하고 상호 의존한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강하다 정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라고 적어놨지만 이거는 지방을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자율성이 강한 겁니다. 내가 아는 로즈 모형은 좀 다르고 이게 1번은 그냥 정부 관계 개념일 뿐이고 둘 중에서는 로즈 모형 아닌 것 같아.
또 심지어 로즈 모형은 이름이 권력 의존 모형이죠. 용어는 좀 여러 가지 섞었을 수 있지만 권력 의존하고 지배인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지배인. 그만큼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지배인으로서 나름 힘이 있는 거예요. 로즈 모형 그 정도는 아니죠. 중간이죠, 중간. 그리고 기출문제, 아니, 쌍둥이 모의고사 쪽에도 제가 이제 어디 갔니? 제가 착각했네. 쌍둥이 모의고사 말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쪽. 기출문제 집 쪽에도 로즈 모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각각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가 우위에 있고 어떻게 뭐 경제하고 협력하고 뭐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춰보면 아닌데 이름도 지배인 모형 아니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쌍모에 힌트가 되는 것도 좀 많았습니다. 오른쪽.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독립적이면서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거는 분리형이라고 하죠. 중복 권위, 중첩 권위가 아니라 분리형. 중복, 중첩 권위는 그냥 연방, 주, 지방이 셋 다 어느 정도 독립, 어느 정도 종속이에요. 독립, 종속이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엘콕의 대립 모형. 기출문제에 있어서 제가 엘콕이 제시한 동반자 모형을 제시를 했고, 동반자 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지방정부 자율성 보장.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요런 내용이라든가 요런 내용들은 뭐 강의에서도 배우고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데 다 있었고, 그러면 지배인 모형은 뭐냐? 동반자 모형을 살짝 변형한 거예요. 살짝. 지배인 모형은 동반자 모형 살짝 변형. 그러니까 동반자 모형에 가까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자율성이 굉장히 센 거죠. 이제 개념까지도 다 챙겼습니다. 참고로 지배인 모형은 윌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것도 있고요. 엘콕도 동반자 모형, 자기의 모형을 살짝 변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윌슨 아니면 엘콕이고요. 로즈는 모형이 전혀 다르더라. 됐죠? 오케이. 그 다음 24번. 우드워드의 기술력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 자, 이거는 뭐 기출 문제집에 딱 이런 내용이 있죠. 대량 생산 기술은 관료제가 적합하지 않다. 땡! 이런 게 있죠.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게 관료제 아닙니까?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죠. 이런 내용 기출 문제에 있고, 그 다음에 페로의 기술 제일 잘 나오고요. 톰슨의 기술 그 다음 잘 나오고요. 우드워드 출제 비중이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페로랑 톰슨은 교재 본문에 있고요. 기본서든 요약서든 본문에 있고, 우드워드는 브리타 대비로 빠져 있죠. 출제 비중이 가장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틀렸다? 괜찮아요. 다른 것도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되면 브리타 대비까지 보면은 내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타 대비는 가장 안 중요한 거니까 아주 자세하게 파고드는 게 아니죠. 이게 나왔을 때 문제 풀 수 있는 요령을 알아야 돼요. 주구장창 그 이론을 계속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령 꼭 공부해야 돼요. 요령. 그럼 브리타 대비 특강에서 우드워드 공부한 요령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기술 기계적 구조. 기계적 구조.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기술. 유기적 구조겠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거는 여러 고객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 고객에 맞춰서 하나 여러 가지를 소량씩 만들어야 돼요.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유기적 구조. 그리고 우드워드가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기계적 구조, 관료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유기적 구조는 원래부터 다품종 소량 생산. 원래부터. 우드워드 몰랐어도. 그러니까 우드워드도 우리가 모든 강의에서 배우는 그 알고 있는 내용 바탕으로 거기까지. 그래야 조금 공부하고도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1번 대량 생산 기술, 기계적 구조죠. 공식적인 절차나 규칙, 오케이. 2번 단위 소량 생산 기술.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은 관료제 기계적 구조인데 그건 낮고, 작업자 간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 그렇죠? 계속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 돼요. 변화에 대응해야 돼. 작업자들 간에 바로바로 말로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3번 단위 소량 생산 기술, 소량 대량 생산 기술 조직에 비해 느슨한 조직 구조. 무슨 말이지? 낮은 수직적 분화. 맞네. 타일관료제, 유기적 구조들은 다 수직적 분화가 낮죠. 계층이 없는 거죠. 수평적이네, 수평적. 그리고 느슨하다는 것은 조직 구조가 명확하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기계적 구조, 관료제적 구조는 조직 구조가 명확하게 다 나뉘어져 있죠. 철저하게. 근데 그런 게 아니구나. 왜?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연하다, 느슨하다 이렇게 쓴 거구나. 오케이.
그 정도만 알아도 1, 2, 3번을 지울 수 있고 연속 공정 기술이 우드워드에서 특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놓쳤더라도 1, 2, 3번은 다른 조직 이론을 다 배우고 브리타를 위해서 이걸 중심으로 설명해주고 지울 수 있죠. 지울 수 있죠. 어쨌든 우드워드에서 특이한 게 연속 공정 생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그 톰슨의 연속적 기술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건데 이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자동화 시키는 거긴 한데 촥촥촥촥 돌아가려면 가장 복잡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동화 시키면 편하지. 근데 그걸 만드는데 너무너무 복잡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를 대량 생산한다. 그리고 각각의 고객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만들어준다. 거의 수작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거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걸 만들려면 가장 고도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동화가 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때 관리자가 계속 개입을 해야 돼요. 계속. 지금이야 뭐 개입할 일이 별로 없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개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근데 4번 참고만 하는 거고요. 몰랐어도 풀 수 있더라. 됐죠? 마지막! 죄송합니다. 우리 쌍모가 있었네 여기에. 뭐 때문에 내가 쌍모 났지? 저도 까먹었네요. 뭔가 있으니까 낫겠지? 여기 있네. 소품종 대량 생산은 관료제다. 소품종 대량 생산 관료제다. 이거는 우주어도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배우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낫네. 근데 아무튼 요 쌍모는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 빼고 11문제예요. 이거 빼고.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까먹었네. 아무튼 이거 빼고 11문제. 다음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쌍모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얘는 풀리네. 얘는 풀리는 거고 얘는 풀리는 거고 이거였나? 이 23번, 24번의 쌍모는 그것만으로 문제를 못 풀죠. 23, 24번 쌍모를 빼고 11문제가 바로 쌍모에서 풀리는 문제가 나왔다.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갑시다. 힘들다. 자, 딜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딜런의 원칙은 쌍모 살짝 봤죠? 쌍모에다 있었던 건데 그걸로 다 풀립니다. 그 브리타 레비 특강에서도 배우고 쌍모에도 있었고 그 내용을 알면은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했어도 풀 수 있어야죠. 제 우드워드도 거기까지 못했어도 풀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까지 못했어도. 가봅시다. 일단 딜런의 원칙에서 1번 지방정부가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정부는 이를 폐지할 수 없다. 2번은 이건 뭔 말이죠? 헌법에 부여하는 권한만. 3번 역간주의로 나타난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력 해결. 1번은 지방정부를 강조하고 있고 2번은 지방정부의 부패한 무능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 보니까 지방정부를 싫어하죠. 4번 지역사에서 만든 헌장안을 주민투표들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건 지방정부, 주민들의 참여 강조하는 거죠. 보시면 1번하고 4번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하고 있네요. 3번은 지방정부를 비판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 가지 개념을 물어봤는데 선지 4개 중에서 2가지랑 따로 노는 한 가지가 있어. 정답은 하나죠? 정답 뭐 OMR 때 1번, 4번 동시에 색칠하면 땡이잖아요? 정답은 하나죠, 하나? 그러면 1번, 4번이 비슷한 맥락이고 3번은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3번 골라야 되겠죠. 이런 요령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그동안 훈련하셨던 분들은 어떤 건지 다 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물어볼 때 혼자 딴소리 하는 게 답이더라. 정답은 하나니까 혼자 딴소리 하는 게 답이더라. 4개 다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3개 중에 혼자 딴소리 하는 거 답이더라. 그런 요령도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을 해야 시험장관 생각이 나겠죠? 또 해필이면 25번 여러분들 가장시간 촉박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려면 미리 들어도 두고 적용도 해보고 계속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내용 설명드리면은 내용을 알면 쉬워요.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다 좌지우지해야 된다. 이게 딜런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절대적 권리 없고요. 주정부가 폐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 지역사에서 만든 헌장안을
현장 안을 주민투표 등을 통해 아니고요.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정부가 다 결정합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다 결정한다. 미국은 연방, 주, 지방 있잖아요. 아까 정부 간 관계에서도 세 단계가 있었죠. 아무튼 딜런의 원칙은 주정부가 지방정부를 싹 다 결정하니까 1, 2, 4번 땡, 정답은 3번. 그리고 이건 지방정부를 못 믿는 거죠. 이 당시에는 엽간주의 폐해가 발생하던 시절이에요. 엽간주의 폐해 알죠?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한 등등등 지방정부의 부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정부가 지방정부를 다 통제를 해야 된다. 3번을 뭐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1, 2, 4번 지울 줄 알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쌍모만으로 풀리는 거. 이번에 딜런의 규칙. 국가직 지급에 이미 나왔던 거.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주정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 포괄적 권한은 없어요. 없어요. 딜런의 규칙은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시킨 대로. 그리고 여기도 모의고사 쪽도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독립된 자치권이 없는 거지. 주정부의 피조물인데 독립된 자치권 없고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폐지할 수 있고 없다 땡. 폐지할 수 없다 땡. 뭐 이렇게까지 출제자분들이 이렇게까지 제 모의고사 똑같이 내시면 저 오해받는다니까요. 너무 똑같은데 이거 이렇게 똑같이 내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 딜런의 규칙은 쌍모로도 풀리고 브리트 대비로도 다 배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브리트 대비랑 쌍모까지 못 봤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요령 또 배웠고. 제 해설 강의가 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강의지만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방향도 제대로 잡아주고 단순히 그냥 정답 몇 번이에요, 뭐 이유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되거든요. 제 성격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1시간 반 정도가 좀 넘었나? 넘었네. 제가 감이 있죠. 너무 갔네요. 아무튼 1시간 37분 됐나? 아무튼 여러분들의 합격 기간 1년 반을 줄여줄 것이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 건너뛰면 들으신 분들은 꼭 꼼꼼하게 다 들어주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20문제는 완벽하게 대비해 주시고 생소한 문제 5문제 중에서 그래도 정부 간 관계 모형 이거는 내용도 나름 중요한 편이에요. 로즈 모형을 알아야 또 푸는 거니까 이런 로즈 모형 우리 배웠던 것들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은 좀 챙겨두시고 나머지 뭐 무작정 범위 넓히지 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C급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여기도 잘 풀린다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일단 기출문제에 있는 거 소거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 기출문제에 있는 거 소거한다. 남은 걸 비교해서 가장 정답을 고른다. 어떻게 가장 정답을 고른지는 문제마다 다양하지만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문제에 맞춰서 가장 정답. 근데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다 보여줬죠. 여러분들 못 따라하는 거 아니죠. 다 따라할 수 있는 것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꼭 이런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자기가 100% 알고 시험 볼 수는 없으니까 합격생들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99.9%가 아니라 100% 합격생들이 모든 걸 알고 합격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 나와요. 생소한 거든 아니면 본인이 까먹었든 모르는 거 나와요. 그런 걸 이렇게 대처해야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 합격의 본질은 여기 있고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합격하는 본질은 여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제대로 그 다음에 대처. 오케이. 이번에 100점 방지는 없었고 자 이렇게 완벽하게 같이 잘 대비를 해서 그동안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쉬운 난이도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가 풀리는 방식으로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무조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방식으로 공부 방향을 제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변화, 노력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방향을 잡아줬으니까 여러분들의 실천 필요합니다. 꼭 실천해서 다음 시험에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